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항체로 돌아온 강자의 강자 저는 오윤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괜찮으세요? 너무 괜찮고요. 저는 슈퍼항체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 조심하셔야죠. 어떻게 저랑 뽀뽀라도 할 생각이십니까? 어허, 여기 KBS 일라디오예요. 네. 자, 지난 수요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제치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드라마틱했던 이번 대선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로 승리했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화해와 대통합에 막중한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과 대통령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이번 대선 정말 끝까지 피가 말리는 접전이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두 분이 한 분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0일이죠. 네. 10일 아침 그 조간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왜요? 그 조간신문 다 두 후보 아직까지 박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문 그 마감이 새벽 2시거든요. 근데 5시경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신문들도 퇴근해야 되잖아요. 네. 그만큼 초박빙이었다 이거죠. 5시 정도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분들이 거의 반차를 쓰고 싶을 정도로 잠을 못 자시고 힘들었던 하루였죠. 저도 그날부터 지금 계속 잠을 못 자가지고 컨디션이 안 돌아오는데 눈이 완전 너구리예요. 네, 장난 아니죠. 제가 그날부터 3시간씩밖에 못 잤고 네. 저는 그 출구조사가 너무 정확해서 소름 끼칠 정도로 맞아요. 네. 0.7% 정도 예측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참 그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0.7%라고 하는 것은 뭐 24만 표차 뭐 서울 같은 경우에 한 구 인구도 안 돼요. 그 표차로 지금 당락이 결정됐죠. 맞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사실은 높게 나왔기 때문에 80% 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빅데이터 상에서 분석했을 때는 이제는 그냥 사전 투표가 더 편하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미리 하신 거지 뭐 그게 물론 77.1%도 굉장히 높은 그런 득표율입니다만 지난 대선에 비해서 0.1% 적게 나온 거잖아요. 아무튼 뭐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투표로서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신 그런 투표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지금 뭐 얘기 나누겠지만 그 국민 대통합이 중요한 게 뭐냐면 거의 반반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반이죠, 뭐 정말. 대선에서 승리한 측이 또 다른 표를 찍었던 또 다른 국민의 반을 또 포용을 할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첫 기자회견에서도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네. 협치. 왜냐면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또 협치 안 할 수가 없어서 늘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뭐 기조연설이나 첫 기자회견 때 했던 말은 네. 사실은 뭐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굉장한 설렘으로 좀 다가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저대로만 된다면 대한민국 통합되고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데 네, 저대로만 된다면 그게 이제 몇 달 못 가는 게 문제여서 네. 아무튼 이번에는 국민 대통합 제발 좀 어떤 갈등이나 갈라치기 없는 그런 좀 대선이 아니죠. 이번 그 정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네. 그 얘기 한번 오늘 해볼까요, 그러면? 네, 네. 역대 최저 표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이 누가 있는지부터 한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역대 투표율하고 역대 최저 표차하고 최다 표차를 좀 볼게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그 직선제 개헌 이후에 치러진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빠르게 짚어볼게요. 1987년 13대 89.2%, 14대 81.9%, 15대 80.7%, 16대 70.8%, 그 다음에 63, 75.84%, 그 다음에 77.2% 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0% 넘겼던 건 1997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네요. 그 이후에는 이번 대선이 19대 이후에 가장 많이 나온 거고요. 지금까지 최저 표차가 제5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자 박정희하고 2위 윤교선의 표차가 15만 6천 표로 1.5. 네, 맞아요. 1.5%포인트고요. 이번에 그 깨진 기록 윤석열 당선자랑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 0.7 몇 %죠. 맞아요. 예, 24만 표 차이긴 한데 어쨌든 최다 표 차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문재인
현 대통령과 이 당시 홍준표 후보 표차가 557만 951표. 압도적이었네. 득표율 차는 약 17.05%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죠.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5월 10일에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국회에서 열리죠. 그래서 문 대통령 내외도 참석을 한 가운데 취임식이 5월 10일 열리는데 그때부터 5월 10일부터 공식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진짜 이게 궁금했던 게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인수위 얘기. 인수위.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 윤석열 당선인 무슨 일 하는지 그리고 인수위가 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그 뭐 역대 정권도 그렇고 뭐 조선 왕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 왕 그만두니까 네가 내일부터 왕 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인수인계. 우리가 보통 뭐 회사를 내가 퇴사하고 내 후임이 왔을 때도 이제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한데 네. 심지어 그런데도 필요한데 대통령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인수위 기간이 좀 없던 편이었어요. 일단 그 인수위 당선일로부터 네. 취임한 후에 30일까지 보통 그 내외에 이제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이제 돌려주고 개방을 한 다음에 네. 자기는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관저도 광화문 근처에 또 마련을 하겠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청와대 제2부속실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영부인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인데 그것도 없애겠다라고 일단은 밝힌 상태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네. 그런 인수인계 작업을 하는데 요때 무슨 가장 중요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도 있습니까? 주요 인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죠. 이제 위원장 누가 할 것인지. 위원장이 한 보통 명. 나중에 뭘 하게 되는 위원장이 이 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네. 이 안에서 이제 뭐 중요한 예를 들면은 역할. 현 정부의 조직이라든지 기능, 예산 현황 같은 거 파악해서 다음 정부로 이제 이렇게 이전해주는 그런 작업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위원장 한 명이고 한 24명 이내 위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지금도 뭐 이야기 계속 나와요. 누가 이제 위원장 할 것이냐. 요 분들이 이제 새 정권의 또 중요한 보직들을 또 맡을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그 높습니까? 첫 번째 우리 내각이라고 하는 조각 절차도 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 사항 같은 거 구체화하는 최초의 조직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윤석열 당선인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관심이 큰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내걸었던 가장 큰 슬로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그러니까 이 슬로건만 들어서는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는데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내일을 이게 바꾼다. 기자회견 때 이야기했던 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을 좀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 하나 했고요. 기술력.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또 전달을 했고요. 뭐 여러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상 깊은 대통령 슬로건들이 좀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97년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IMF였거든요. 이거 극복하자가 거의 모든 슬로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나라당 이회창, 새정치 국민의 당시 김대중 후보 모두 경제라는 단어를 포스터에 담으면서 그때 무조건 다 국민들이 IMF 위기 극복을 그쵸. 이제 바라고 염원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달렸었고요. 2002년에 이제 노무현 기적 당시 이렇게 부른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화제 포스터가 또 그때 굉장한 또 슬로건으로 그래서 그 대역전극을 이루게 됐는데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 뭐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비슷한 세대니까 그러니까 71년 7대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이런 거였어요. 못 살겠다 갈아엎자. 우리도 보릿고개를 극복하자. 전 처음 듣거든요. 어떻게 처음 다 들어요 비슷한 그걸. 세대라고 얘기해 주진 마시고요. 같이 늙어가면서 왜 그래. 예. 그렇게 다 바꿔보자라는 맞습니다. 게 가장 큰 포인트. 그리고 2007년에는 역시 이 당시에도 이명박 후보가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놓고서 당시 맞아요. 정동영 후보가 좋은 대통령이었는데 그때도 역시 경제가 좀 이슈였어요. 맞아. 좋은 대통령은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보 영상 국밥, 만들었는데 그렇죠. 국밥 기억하시죠. 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됐고요. 2012년에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슬로건이 맞붙었는데 여성 대통령이 최초로 이제 당선이 되는 그리고 2017년에는
그 초유의 대통령 탄핵 대선이었잖아요. 키워드는 나라, 당당, 국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슬로건들이 좀 당시에 소위 말해서 먹혔다. 예. 아니 우리가 공약을 물론 그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다 봐야 돼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 하나만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그 미국 사례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슬로건이 전 대통령의 뭐였습니까? 마가. 마가가 뭐예요? 마가? 네 얼굴에 마가 꼈어가 아니라 MAGA거든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아, 맞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오, 진짜 여기에 환호한 거예요. 엄청 거창해 보인다. 네. 아 근데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드냐? 다 필요 없어요. 그래 우리 미국 다시 위대하게 뽑자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메시지 있잖아요. 네. 네거티브 할 때도 복잡하고 이런 거보다는 심플하게. 간단한 게 사실은 사람들 뇌리에 잘 박히는 거예요. 그쵸. 그게 광고 마케팅 전략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슬로건이 기억이 안 나시죠, 다들?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자의 경제 기억이 나요? 관련된 경제가 되게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딱 한 문장으로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게 원래 딱 사람들 뇌리 속에 좀 박혀야 되는데 이번엔 워낙 네거티브 전이 되다 보니까 이슈가 그게 많아서. 좀 사람들 머리에 기억이 안 남은 그런 또 대선이 됐습니다. 자 유세 현장을 보면은 네. 대통령만 당선되면 나라 전체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새 정부가 여소야대의 상황입니다. 막강한 권력자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들은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그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면 물론 큰 영향이 미쳐져요. 네. 인사 많은 분들이 또 자리가 바뀌어질 것이고 한데 네. 역대 왕조에서 새 왕이 즉위를 한다 하더라도 나라는 많이 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대소신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신권 정치라고 해가지고 신하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 맞아요. 연산군 빼고는 왕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했던 상황인데 네. 심지어 지금은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을 우리가 국가 원수라고 하지만 국가 원수이기 이전에는 삼권 분립이 된 그런 그 과정에서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의회도 우리가 견제가 가능하고 네. 사법부를 통한 경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대통령 이꼴 왕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지금 큰 과제인데 지금 법안 하나 처리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소야대기 때문에. 왜냐하면 맞아요. 국민의힘 의석수가 지금 보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그 재보선 선거에서 확보한 4석을 합쳐서 110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해서 뭐 3석 더해봤자 113석인데 민주당은 지금 172석 보유하고 있어요. 무소속 의원 6명도 지금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입법, 인사, 예산 어느 것도 하나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 당장 첫 내각을 구성을 하는데 그 총리 인선부터 국무총리 이거부터 사실은 거부를 할 수 있거든요. 국회에서? 야당 쪽에서. 그러면 야당 이제 쪽에서? 대통령 인사권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그 여소야대 상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시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네. 6개월간 국무총리 인선 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게 의회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행정부 수반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걸 행정부 수반의 대통령이죠. 그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입법부 그 의회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를 뭐 미국의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전 대통령이지만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도 의회 눈치를 본 것이 뭐냐면 네. 의회가 제동을 걸어버려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2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을 침공하려고 했어요. 이란이요? 이란이 핵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나 트럼프는 그러면 이란 핵시설을 날려버리겠다. 전쟁이잖아요. 네. 의회에서 제동을 건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도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의회가 딱 제동을 걸었어요. 네. 하원도 걸고 상원도 걸고. 네. 그 당시에 공화당이 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네. 같은 공화당 의원조차도 트럼프가 전쟁하면 안 되는데 해서 상원에서도
이 뭐라고 할까 제동을 걸어버린 거예요. 국가 원수의 군 통수권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제동이 없으면 사실 독재 국가죠. 독재 국가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3명이지 않습니까? 2명이 동의하면은 이제 뭐든 처리할 수 있는 저는 거예요. 일당백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제가 동의하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출연료 더 받아요? 저 모르셨어요? 제가 200원 정도 더 야, 이거 세전이야 세후야 그거예요. 200원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좀 더 주지. 자, 이번 대선에서는 지역 구도가 다른 대선보다 약해졌다는 말도 나왔지만은 사실 지역별 득표율을 살펴보면 여전히 지역 구도 도드라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 통합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서울 안에서도 또 강남과 강북 네. 굉장히 갈렸습니다. 그 지역 감정이라는 것을 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지역 감정의 결과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모르나 네. 약간 호남과 영남의 표가 약간 몰표 경향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근데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지역 감정이. 이렇게 된 지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론은 뭐냐면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역 감정이 이제 선거에 악용이 됐다는 것이 정론이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7대.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이제 김대중 후보의 이 대결이었는데 경합에서 네. 이번에 나왔던 영화 킹메이커. 킹메이커가 딱 그 71년도 7대 대통령 선거를 그린 그런 그 영화거든요. 네. 그때 그 엄창록이라는 그 한국의 괴벨스라는 선거 전문가가 등장을 해요. 오. 그래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이제 그 책사로 들어가는데 이번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역 감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어머나. 해가지고 영남 지방 특히 이제 대구에 뭘 쫙 뿌린 거예요. 찌라시? 그런 거 같은 걸 뿌린 네. 거예요. 호남이니어 단결해서 김대중을 당선시키자라고 일부러 그걸 대구에 뿌린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신기하다. 봐라. 저쪽에서 단결하니까 우리 경상도도 단결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때부터 선거의 지역 감정이 악용됐다는 것이 정설이고 와. 그걸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이번에 킹메이커예요. 그거 진짜 오래 안 됐군요. 근데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사실은 이번에 뭐 득표수는 그렇게 나왔는데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래도 뭐 상대방에게 투표도 또 하고 해서 네. 그리고 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어떤 지역 감정이 저 어릴 때만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체감 안 되거든요. 예전에는 느껴지세요? 저는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남자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투표만 하면 이게 갈리니까 신기합니다. 지금은 많이 누그러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그 자동차에 그 지역 이름이 있어요. 부산 뭐뭐뭐, 맞아, 경북 있었죠. 뭐뭐뭐, 서울 뭐뭐뭐. 전 집이 부산이잖아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아버지 차를 타고 남원을 갔어요. 네. 전북 남원에. 네, 전라도. 당연히 부산 번호판이잖아요. 그쵸? 유리창이 깨져버렸어요. 그때는 그 정도였어요. 7, 80년 때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어쨌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 지역구별로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 지지했다고 하고더라도 바뀌는 게 저는 이게 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고 그 제주도에서 원래 뽑는 대선 그 후보가 늘 당선이 100% 됐었는데 이번에 깨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전 충남 쪽이 사실은 늘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전국에서 다 모여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유일하게 유지하는 게 이제 금산이더라고요. 금산만 지금까지 100% 당선인을 내고 있는데. 금산 어디 있는 동? 충남입니다. 충남. 네. 충남이랑 전북이랑 그 사이 그 경계선에 있어요. 네, 금산이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는 조금 더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이제는 지역 감정에서 이렇게 몰표 나오는 현상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이번 대선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성별 간의 대결로 이렇게 쪼개진 모습도 컸던 것 같습니다. 20대 남성은 윤 당선인을 그리고 20대 여성은 이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는 이런 성별 통합도 고민을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또 지금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 아닙니까? 이 약간 뭐라고 할까 좀 가슴 아픈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영국의 가디언지라고 있어요. 잡지, 언론. 잡지라기보다 영국 최고의 정론지를 지금 잡지라고. 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미국인이에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네, 가디언지가요. 가디언지가 이번 그 우리나라 대선 특집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라고 먼저 전제를 깔아놓고
이번 대선에는 뚜렷한 정책이 없었다. 부각된 것은 뭐냐? 젠더 이니퀄리티. 이 뭐라고 할까? 이 성 이슈, 갈라치기. 이것이 너무 두각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간접적으로 비판을 한 거죠. 미국에서도 알고 있을 정도면. 근데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그 영화처럼 지역 감정 부추긴 것처럼 표를 얻기 위한 저는 전략이었다고 보거든요. 전략이었는데 좀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었죠. 당연히. 아주 맞아요. 바람직하지 못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남녀가 이렇게까지 갈등 속에서 살고 있진 않거든요. 물론 맞아요. 일부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데 그걸 자꾸 프레임으로 활용해가지고 저는 정치 세력에서 이용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좀 그만해야 할 그런 행동이 아닌가. 빅데이터 상으로도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윤석열 지금 당선 네. 쪽으로. 아니 그거는 이번에 그 전략 출구조사. 개표하고 나서 그거는 이미 그러니까, 확인이 된 확실하게 사실이잖아요. 예, 됐었죠. 맞습니다. 예. 자, 이번 결과가 워낙 초박빙이기 때문에 승리한 쪽에서 꼭 대통합을 해야 될 것 같은 숙제를 남겼는데 역사적으로 후유증이 심각했던 대선. 궁금하네요. 이거. 어떤 게 있나요? 역사적으로 네, 후유증. 두 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도 서기 2000년이 오면 진짜. 그 노래는 기억하시네. 네, 2000년도 뭐가 있었나요? 그 미국 대선이 뭐가 있었냐? 네. 알고 당시 이제 부통령과 부통령, 예. 그다음에 조지 부시 주니어 아들 이 부시 대통령 그 당시 텍사스 주지사죠. 예. 네. 대선을 치렀어요. 어.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뭐냐면은 이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요. 그러니까 선거 인단이 538명의 선거 특이하더라고요. 인단이 네. 대통령을 뽑거든요. 네. 그래서 유권자 표를 내가 더 많이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선거 인단 투표에서 지면 내가 져요. 미국 그러니까요. 시스템이. 아니 근데 선거인가. 나는 그게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 당연히 나지. 표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법을 바꿨을 근데 것 같은데. 왜냐면 봐봐요. 우리는 뭐 조선과 고려도 우리나라로 치잖아요. 마음속으로. 네. 어떻게 올라가면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뭐 조선인, 고려인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정체성이 있는데 네. 뭐 해외에 살아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려인이라든지 네. 뭐 제일 동포, 뭐이 제미교포도 다 우리 한국인으로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인이란 정의를 내려라고 못 내려요. 그럴 것 같아요. 너는 보니까 할아버지가 독일인이고 너는 할아버지가 아일랜드인이고 그럼 과연 미국인이란 정의가 뭐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하와이 원주민도 미국인이고 알라스카에 있는 에스키모도 미국인이고 네. 그러니까 미국인이란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또 그 나라가 또 그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인이란 정체성을 딱 지켜주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뭐요? 헌법이요. 헌법. 그러니까 1776년에 미국의 그 파운딩 파더라고 하죠. 건국의 아버지들이 딱 만든 헌법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자. 이거 손대면 미국 정체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200년 전에 만든 헌법을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조항들 많거든요. 네. 다 지키고 있어요. 그대로 지켜요. 와 대단하네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간접 선거예요. 간접 선거. 그때만 하더라도 네. 미국이 그때 이제 13개 주였는데 말이 13개 주지 한 대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 대륙에서 한 사람의 대통령 선거를 뽑기 위해 선거를 한다. 네. 해서 합산하기도 힘들었겠다. 해서 진짜. 합산하기도 힘들고 지역구가 몇천 킬로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에서 똑똑한 사람 2명만 보내 워싱턴 DC로 진짜 웃긴다. 대신 그 사람이 투표하게 만들어. 네. 그때는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 방법밖에 없었고 네. 근데 그걸 그 지금까지. 전통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이게 간선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네. 물론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찍어요. 그러니까 찍지만은 그걸 합산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선거인단이 또 만들어져요. 그 선거인단이 워싱턴 DC에 가서 대신 투표를 해줘요. 그럼 저쪽 서부에서 가려면 진짜 며칠 전부터 기차 타고 갔어야겠다. 그렇죠? 옛날엔 그렇죠. 옛날에는. 근데 제 질문은 후유증이 심각했던 대선이거든요. 아까 2000년도 조지 부시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더 풍성하잖아요. 이게. 너무 풍성했습니다. 2000년도에 목소리 갈라지죠. 목이 메이시죠? 너무 아니 근데 풍성해가지고. 듣다가 까먹었어요. 질문을 아마 그러니까 많은 조지 분들이. 부시랑 아까 누구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엘고. 엘고 부통령이랑 조지 부시 당시 텍사스 주지사가 붙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 선거인단을 몇 명씩 가져왔냐면 엘고 후보가 266표. 네. 그다음에 조지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 246표. 마지막 한 주가 딱 남았어. 오. 플로리다주. 네. 25표가 걸린 주예요. 오. 이 플로리다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죠. 달라지죠. 네. 재밌다. 결과가요. 근데 저기 조지 부시가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였잖아요.
텍사스. 아 텍사스구나. 죄송합니다. 뭐야 똑똑 아, 놀랄 착각했어. 뻔했잖아요. 미안합니다.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순간 헷갈렸네. 네네네. 아니 그래서 네. 이제 플로리다 주 이제 개표가 시작됐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조지 부시의 이제 그 우세가 나왔거든요, 결과가. 네. 그래서 이제 알고는 그래, 내가 쿨하게 내가 패배를 인정하겠다. 라고 전화를 걸어요. 뚜루뚜루. Hey, George Bush, you win, I lose. 오. 근데 근데? 개표가 되면 될수록 플로리다. 점점 격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요. 그것도 취소합니까? 그럼 아, 재밌다. 아니 그래가지고 0.05% 차이로 줄어들었어. 진짜요? 네. 어. 그럼 플로리다 주법에 따르면 네. 이건 자동 재개표가 해야 돼요. 아. 너무 박빙이라서. 너무 박빙이라서. 네. 그래서 자동 재개표에 들어갔네. 네. 네. 자동 재개표에 들어가니까 이게 500표 차이가 된 거예요. 와. 미국 인구가 3억인데 500표 오마이갓. 차이로 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냐. 알고가 번복을 하는 거예요. 나 취소한다고. 아. 다시 걸어가지고 조지 부시한테 I'm sorry, cancel. 아까 했던 말 I'm sorry. 아 네. 진짜요?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뭘 500표. 했냐면 수개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엘고가. 손으로 다 해봐. 왜냐면 해달라. 우리는 도장을 찍지만 미국의 그 투표는 어떻게 하냐면 천공을 뚫어요. 뽕뽕뽕. 아 그래요. 천공을 어디다 구멍. 뚫어? 아 구멍을. 투표용지 구멍을 뚫어 이렇게 네, 네. 펀치 가지고. 네. 아 투표를 할 때. 투표할 때. 네. 근데 이게 펀치를 잘못 뚫으면 아직 종이가 띵 아 그치. 달라 붙을 수도 있고. 그치. 떼어지다가 말고. 그러면 잘못 카운트가 될 수가 있다고. 아. 그래서 엘보가 야 이거 너무 억울하다. 확실하게. 500표 차인데 전체 수개표 다시 한번 간의 수거범으로 돌아갑니다. 가능성 고검으로. 그래가지고요. 그랬더니 공화당에서 장난하냐고 지금 안 된다고. 그 조지 부시 측에서 네. 졌다며 나한테 전화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요. 오. 수개표를 중단시켜달라고. 아 조지 부시가. 네. 그거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된 거 이게요. 재밌다. 그래. 예. 그래서 이 연방 대법원에 달린 거예요. 근데 어. 연방 대법원은 마지막으로 네. 이제 그 수개표 이제 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 중지하라고. 하지 말라고.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만약 거기서 엘고가 네.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 완전 개판되는 건데 뭐라고 할까?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땐 큰 결단을 내렸다고 봐요. 그 연방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뭐 이 치열한 법리 공방할 바에는 네. 내가 500표 차이로 내가 이겼다 치더라도 네. 쿨하게 대통령 조지 부시 너 해.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요. 또 다시. 조지 부시, 예. 프레지던트 너 해. 그래서 조지 W 부시 아들이 네. 미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와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네요. 나는 내가 직접 가서 다 개표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 밤새. 한 달 동안 한 가족들 달이 걸리더라도. 동원해가지고. 그거 포기하기 힘든 대통령인데. 야. 미국 대통령인데. 아니 근데 아, 우리나라도 그 당연하죠. 무슨 지금 뭐였나 주지사래. 참 뭐 뽑는데 한 표 차이로 결정된 한 표, 적 한 있어요. 표에서 한 하루도. 표에서. 예, 맞아요. 억울하지 그거는.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대통령 선거 방식. 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게 직선제. 우리는 직접 뽑는 직선제라고 그렇죠. 합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선제. 네. 아직까지 간접 선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헌법 자체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미국인의 그 정체성. 정통성, 정체성. 그걸 받아들이는 게 참 그거는 좀 이렇게 약속이니까. 존중할 만하네요, 네. 진짜. 예. 자 대통령제는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던 거고 그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대통령제는 꽤 오래됐어요. 기원전 5세기부터 있었거든요. 로마 공화정. 그렇죠. 로마 공화정이라고 이제 원로회라고 원로원이라고 우리의 의회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고 그 원로원들 그 할배들이 이 집정관이라는 사람을 2명 뽑아요. 그 집정관이 어떻게 보면 현재의 대통령과 비슷한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말하는 프레지던트라는 시스템은 1783년도에 미국 건국하면서 미국이 제일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뭐죠? 우리는 대통령이잖아요. 통치를 한다 하잖아요. 네. 근데 프레지던트라는 그 단어를 풀이해 보면은 네. 프리가 앞에 붙어오면 뭐의 앞이란 말이거든요. 그렇죠. 프리스쿨이 그 뭐 미취학 아동들이 위한 학교 온 것 같이 네. 프리 지던트는 라틴어로 앉다예요. 앉아. 네. 그 앞에 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그 원래는 미국이 건국된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파운딩 파더스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통령 같은 걸 안 두려고 했어요. 의회가 통치를 하자 국가를. 영국처럼. 아닌가? 영국 총리가 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의회가 통치를 하자 했는데 다른 나라와 무슨 뭐 외교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저쪽에는 뭐 왕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뭔가 하나 만들자.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군주 같은 왕을 만들긴 그렇고 우리 의회 회의를 할 때 앞에 그냥 앉아 있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의회 앞에 앉아 있는 사람 해서 프레지던트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란 개념과 네. 프레지던트는 약간 그 뉘앙스가 달라요. 하지만 그 하는 역할들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용어에서는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 많이 바뀌었죠 미국도 지금. 아니 우리가 오윤혜 씨랑 저랑 이제 단일화해서 썬킴 쌤을 여기서 몰아내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꼭 필요한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분열 조장 갈등하는 사회 악이거든요. 얘는 다음번 총선에 나간다고 했는데 우리 전 팀장님이 안 그래도 저의 다음 질문이 우리나라처럼 외국도 지역으로 양분되어 갈등을 겪는 나라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지금 마킹할 수 있는 벤치마킹은 뭐예요? 벤치마킹할 지역이나 세대 통합의 정책은 뭐가 있으면 좋을지 우리 썬킴님 단일화로도 밀어낼 수 없는 우리 썬킴님의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전 단독 프로그램 하나만 틀어요, 그러면. 200원 더 드릴게요. 150원만 줘도 돼. 네네. 그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얘기를 계속 들 수밖에 없는데 네. 미국은 그 지역 감정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또 인종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주로 이 남북 전쟁이 1865년도에 끝났거든요. 네. 근데 그 감정의 골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렇겠죠. 그 300만 명이 죽었어요, 남북 전쟁 때. 네. 그래서 이 남부는 주로 농업 위주로 이 운영을 하는 주들이고 네. 그 나머지 이제 이 뭐라고 할까? 대서양과 태평양에 있는 그런 해안 주들과 북부 네. 주들은 공업화가 돼 있는 주들인데 네. 요것이 그 남북전쟁 이후에 그 구도가 그대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남부에서 농업을 하는 주는 약간 보수 후보로 뽑고 네. 그다음에 북부라든지 서부에 또 동부에 있는 주들은 진보 그 후보들을 뽑는 편인데 네. 여기 답이 없어요.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은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주거든요. 네. 그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독립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뭘 자기 나라로 독립하자? 캘리포니아 공화국으로 독립하자. 아하. 그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러면 대통령제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도 있겠지만. 대통령제 단점이라기 우리나라 예는 아니에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공화국 하면 민주주의를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 미국이 그 대통령제를 만들었을 때 의회를 만들었을 때 모델로 삼았던 것이 로마 시대 공화정이거든요. 네. 로마 시대 공화정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의회 시스템일 뿐이에요. 아, 네.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하고. 공화국이라는 리퍼블릭이라는 건 뭐냐면 네. 단지 이거라니까요. 왕과 황제가 없을 뿐이에요. 통치는 여러 명이서 한다. 네. 근데 그 여러 명이 누구냐면 로마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귀족들이었어요. 그렇죠. 일반 시민들은 전혀 정치 참여를 못했거든요. 네. 미국도 처음에 그 의원들이 이제 의회를 만든 다음에 간접 선거를 만든 이유도 뭐냐면 못 믿겠다 이거야. 야 일반 시민들 저희들이 무슨 정치를 아냐고. 우리 똑똑한 우리 의원들과 정치인들과 귀족들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자.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우리가 정치를 하자. 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미국이 건국됐을 때 제일 싫어했던 단어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데모크라시요. 많이 들어봤는데. 아니 민주주의. 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한 겁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네. 걸. 네. 왜냐면 민주주의는 지금 데모크라시가 굉장히 좋은 뉘앙스인데 네. 로마 공화정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미국이 건국됐을 때만 하더라도 데모크라시는 굉장히 나쁜 단어였어요. 왜냐면 데모크라시가 그리스어로 데모고그에서 나왔거든요. 네. 데모고그가 뭐냐면 민중 선동가예요. 데모할 때 데모가 그 데모크라시입니까? 거기서 한번 봐요. 나를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서 여기 다리를 놔드리고 건물 세워드리겠습니다. 저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민중들은 저기 휩쓸린다. 그래서 저걸 막기 위해 가지고 민중들은 정치에서 손떼게 만들고 똑똑한 우리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하자 해서 처음 시작한 것이 미국의 대통령제고 네. 그리스 로마의 공화정이었어요. 그렇군요. 지금의 대통령제는 그래도 많은 계층의 이야기를 좀 통합해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지금은 뭐 여러 바라죠. 시스템.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독재국가 남아 있긴 한데
이제는 전 세계가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탄압하고 다른 이야기를 못 듣게 통제를 해버리면은 사실은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았던 그런 시대도 네.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두 분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다른 정부에 대통령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네. 바라는 정책이 있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저는 그거 있어요. 어쨌든 이제는 이민자라든지 굉장히 인종의 어떤 다양성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민자 정책 같은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사회 통합의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 같은 데가 이게 잘 돼 있는데 원래 사는 분하고 이민자를 멘토멘티로 연결하자고 마치 가족처럼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제2 외국어로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라디오라든지 방송국에서 이민 많이 온 그분들의 언어로 방송까지 해요. 그러면서 독일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사실은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든요. 배척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용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양분돼 있는 이건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굉장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연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정치 자체가 팬덤에 의해서 좀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게 약간 좀 정치 양극화를 또 만들기도 해서 네.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을까. 물론 어쨌든 통합. 정치라는 건 네. 이 두 개의 편이 나눠져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걸 좀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요. 팀장님 다음번에 총선에 출마하세요.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저는 한 그럴 표 정도 나오겠네요. 깜냥이 못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큰 바람이 있습니다. 뭐요? 전 또 엄마이기 때문에 공교육 강화 시스템이거든요. 공교육.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고등학생들까지는 굉장히 OECD의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이제 교육 수준을 유지하다가 대학교를 가는 순간 네. 이 친구들이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시스템도 좀 단과 대학 위주로 정말 전문 인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게 평가 방법이 달라져야 교육 과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바뀌는 수능이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데 사실은 수능 점수 하나로 모든 게 판가름되는 10여 년간의 이 공교육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윗분들이 그래서 수능을 좀 비율을 줄였더니 강남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또 그 자녀들의 그 뭐라고 하죠? 그 사교육비? 네, 그렇죠. 그것도 증가하고 그들의 그 학교 내에서의 또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 사실은 사교육이 없어지긴 힘든데 그럼요. 아니, 진짜 공교육 강화가 맞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독일처럼 그 교육업계에서 20년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썬킴님.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는 정말 이건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영어 사교육이죠. 네. 영어 사교육에 1년에 얼마 들어가는 줄 알아요? 영어 한 과목만? 얼마예요? 많이 부를 1,000억. 22조. 아, 22조 원이에요. 22조 원. 솔직히 우리 아들 영어 유치원 보내긴 하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22조 원이 네. 영어 사교육에만 들어가요. 공교육이 아니라. 아까운 돈이. 이거 아까운 돈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바뀔 게 많아요. 솔직히. 아니 근데 좀 바뀌었어요. 외국인하고 말은 잘해요. 이제 왜냐면 어릴 때부터 시켜가지고 네. 그거는 이제 예전 얘기고. 그건 약간 일반화의 오류, 약간 아니, 팀장님 그러니까 아들만 돈을 그렇겠지. 들였다는 게 문제잖아요. 돈이 솔직히 아까워요. 아까운데 네. 이게 또 우리나라 현재 교육 시스템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공교육을 좀 네. 강화하자. 이건 당장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이버 대학이지만 대학 강의도 좀 했잖아요. 네. 몇 번은 그 학교 당국과 싸우고 내가 쫓겨나는 적도 있는데 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상대평가요. 아. 우리나라 대학은 다 상대평가예요. 네. 절대평가가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항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 이게 왜 문제라고 아니, 생각하세요? 내가 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전민기랑 한 반이 됐다. 이것 때문에 내가 B를 받아야 되는데 왜 C를 받냐? 이건 공정한 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대평가를 하는 나라가 우리와 일본밖에 없거든요. 이거 바꿔야 돼 이거. 그래요. 말이 안 돼요. 그거. 이게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어차피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지인에게 답을 물어가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차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많을 것 같습니다. 지인분 중에 전화해가지고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거 무엇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그러시죠.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가 된지
100일이 안 된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예요. 네. 그 요즘 이제 거 곧 부부도 100일 뭐 파티 같은 거 해요? 그런 건 아닌데 아이를 갖게 될 초신혼. 거고 네. 그 아이가 자라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그럼요.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늦게 장가 가셨네. 아니 몇 살인 줄 알고 늦게 갔던 거예요. 미국 스타일입니다. 나이에 친구를 이렇게 친구라고 맞아. 동갑이 선생님. 아닙니다. 네, 이성혁 씨.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이 거침없는 녀석들 KBS에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윤혜 씨랑 썬킴 교수님 계십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성혁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투표하셨죠? 네,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지금 100일도 안 된 따끈따끈한 신혼부부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 또 우리가 갖게 될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동안 대통령을 몇 번 뽑으셨고 본인이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이 몇 번 됐는지 일단 좀 여쭤볼게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당선될 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니까 이제 하나, 둘, 5번째인가 이번에? 5번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많이 5번 됐어요? 뽑았습니다. 오. 잠깐만. 하나, 둘, 셋. 4번이죠, 4번. 아, 4번인가요? 네네. 그럼 본인이 이제 투표를 했던 대통령이 몇 번 당선이 됐어요? 저는 한 번 됐는데. 아, 그럼 성향이 드러나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 신인이니까 네. 우리 사회를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좀 바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아, 있죠. 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갈라치기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대 간의 갈등도 그렇고, 네. 남녀 간의 갈등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집 안에서의 어떤 아내와의 갈등은 괜찮습니까? 아내와의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신혼 부부로서 이런 정책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하나만 네.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글쎄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아이 키우고, 아니, 낳고 키우는데 들어가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 비용 많이 들죠.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이는 청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낳기가 그럼.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학비라든지 뭐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뭐 학력이 꼭 이제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학력 위주의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실력으로 네, 가자. 네. 예. 네. 그렇게만 돼도 네. 좀 편하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개인적인 바람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개인적인 바람. 네. 대통령에 네. 대한. 예. 그 거침없는 녀석들은 진행을 몇 분이 하시죠? 묻지만한 녀석들이 아니라 세 세 분이요? 명입니다. 3명. 세 분. 예. 4명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미 포화 상태니까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갑자기 여기서 개인적인 욕심을 내시네요. 저걸 대통령- 오윤혜 씨가 저랑 유튜브 채널 진행을 하는데 네. 케미가 좋더라고요. 그건 한번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들 아까 뭐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많은데 이거 하나만은 제발 우리 대통령 당선인이 좀 해결해 달라 이 이야기까지는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젠더 이슈 아닐까 싶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 네.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남자와 여자 간에 뭐 이렇게 서로 욕하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요즘에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딱 20대, 30대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투표로 딱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제 다른 후보를 뽑았다는 게 네. 데이터 상으로 이제 드러난 거 보고 제가 좀 놀랐거든요. 많이 놀라셨군요. 네. 그래서 오윤혜 씨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더 맞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것처럼 네. 서로 아껴주고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아무래도 가지고 신혼부부다 보니까 남녀 관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진짜. 그다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세요, 네. 제가 이제 공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10년 넘게 가르치고 있는 제 친구 영어 교사. 그래 아버지 아니에요 또? 아닙니다. 이 친구가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선 씨. 네, 안녕하세요. 네. 거침없는 녀석들 진행 중인데 잠깐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 한 올해 14년 정도 이제 학교에 있고요. 또 작곡 일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수 윤현이랑도 인연이 있어가지고 음악도 같이 하고 있는 김은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때는 영어 네, 교육계의 안녕하세요. BTS 썬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은선 씨, 네. 대통령 몇 번 정도 뽑으셨고 본인이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던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한 4번 정도 투표를 했었고요. 네. 제가 선택한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20대 대통령은 아무래도 정치 지형이 많이 갈라져서 대통합이 우리가 숙제입니다. 그렇죠. 자, 네.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국민으로서 대통합 정책이나 제안이 있다면 일단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네거티브 전쟁을 너무 좀 혹하게 치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윤 단성인이 좀 배려와 포용의 리더십으로 내각을 구성할 때도 좀 소신 있고 고도의 전문성 능력을 갖춘 그 장관이나 관료들을 좀 골고루 구성을 해서 네. 양극화를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은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사회에 문제들이 많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거 하나만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면요? 일단 제가 지금 공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가장 좀 시급하게 느끼는 문제가 그러니까 금융이나 경제 교육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그 경제 관련 지식이나 금융 기본 관련 지식을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학생들이 좀 원론적인 것만 많이 배우고 사회인이 돼서도 금융 문맹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공교육 과정에 경제 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좀 편성을 해서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정말 청약 통장이 뭔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청년 행복주택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뭐 등등 네, 이런 것들 부동산 뭐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보는지 뭐 주식은 또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것들을 의무교육화해서 좀 그 경제 교육에도 좀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사실. 그쵸.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공정한 교육 환경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학교 자체에서 기본 교육으로 좀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늘 있었어요. KBS 네. 라디오에 홍사원의 경제쇼라고 있습니다. 네, 알죠. 잘 훌륭한 요약이 되어 쇼요. 있어요. 야, 네. 대단한 쇼요. 그러면 수업 시간만 그걸 좀 틀어주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럴게요. 네, 그럴게요, 진짜. 네. 너무 주옥 같은 현장의 얘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저는 너무 현실적인 와닿죠. 이야기고 맞아요. 경제 맞아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네. 그런 재테크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학생들한테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보를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럼요. 부가 너무 갈리니까요. 네. 금융, 경제 과목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전 짧게 한번 전화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예전에 그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나오셔가지고 네. 만약에 그쪽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네. KBS의 뭐 사극이라든지 역사 프로그램 컨텐츠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역사 교육 상당히 솔직히 필요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맞아요. 6.25 전쟁을 6.25 전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진짜요. 6.25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 친구들에게 네.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학자 중에 한 분과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썬킴님 말고 또 계셨나요? 심용환님? 제가 1위고 이분이 2위예요. 어쨌든 본인은 1위라는 누굴까요? 거 어필해 주시네요. 2위. 안녕하세요. 신 박사님, 네, 오랜만입니다. 뭐 오랜만이에요. 몇 달 만이죠. 아, 그런가요? 투표하셨죠? 투표요? 네. 아, 투표했죠. 그 몇 번 대통령 투표하셨어요 지금까지요? 아, 몇 번? 또 몇 번 찍었는지. 몇 번 찍은 게 아니라 몇 번 하셨어요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좀 나이가 있으니까 4-5번 했나? 네. 이거 뭐 우리 다 지금 똑같이 물어보는 공통 질문인데 본인이 찍으셨던 후보 가운데서
몇 명이 당선됐었어요? 한 3분? 오케이. 골고루. 네. 자, 근데 기억 안 되는데. 네. 우리 신 박사님, 네네. 그 지금 우리나라 역사 교육을 또 뭐 짊어지고 하시는 분으로서 안 짊어져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50대 50으로 약간 국론이 양분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론이라기보다는 국민 대통합이 필요한 시점인데 역사적 관점에서 그럼 대통합 어떤 묘한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역사적 관점에서? 뭐 역사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뭐 네. 세대로 갈등이 있고 세대별, 그다음에 뭐 지역별, 그다음에 성별 갈등이 좀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보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은 이제 정치인들부터 좀 먼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선다는 게 무슨 말? 네. 애초에 그러니까 지역 갈등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음. 특히 요즘에 이제 세대 갈등이라는 것도 물론 정치인들이 먼저 이걸 뭐 어떤 선거운동 할 때나 정책을 뭐 추진할 때 내세웠던 면이 큰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면 애초에 이제 정치인들부터 그 전에 자기네들의 활동을 좀 반성을 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신 박사님?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를 언론들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대 갈등 예. 네, 그 언론이 그 역할을 한다. 말씀하세요. 네. 이제 세대 갈등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뭐 공무원 특히 뭐 이런 데를 대표적으로 볼 때 연봉제가 보통 연공 서열제잖아요. 일본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능력에 따른 연봉보다는 보수보다는 근무한 기간에 많아지면 물론 무조건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30년 근속한 분들이 정년 퇴임을 하면은 2-3명을 뽑을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은 신입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무슨 정년 연장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저는 정년 연장을 할 게 아니고 오히려 IMF 때보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정년을 좀 단축시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은퇴하시면은 이제 젊은 청년들을 더 취업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더 많은 수로. 왜냐하면 지금 한 30년 근무한 분들은 이미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분들이에요. 대부분. 네. 그리고 연금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줄여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러면은 이 당선인에게 네네. 이 정책만큼은 좀 추진해 달라. 어떤 정책 제안이 있으십니까? 많죠. 하나만 하시면? 하나만 해야 돼요? 네, 하나만. 일단 비서실장을 만약에 당선된 분이 이제 청와대가 뭐 어떻게 됐든 대통령 비서실장을 현재의 여당 출신 인사이거나 뭐 그런 분들을 임명하길 바랍니다. 영조의 탕평책처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97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첫 비서실장이 바로 민정당 출신의 김중권이라는 분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분을 임명했던 거는 야당과 소통하겠다, 협치하겠다는 이 제스처거든요. 실제 그렇게 많이 하셨고. 근데 이미 지금 올라오는 목소리는 비서실장 같은 당의 한 의원이 이미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윤핵관 네. 중에 인물들이 거론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인사권자의 마음이 권한이긴 하겠지만 저는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리고 하나만 더. 네. 행정부의 각 부처 장관을 비정치인으로 임명하면 좋겠습니다. 비정치인. 현지 국회의원들은 임명하지 말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요.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 출신이나 전문가 예를 들면은 그런 인물들을 테크노크라트라고 하는데 전문 기술 관료겠죠. 특히 FT 추진하셨던 김현종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님 뭐 이런 분들 60, 70년대 경제기원 장관 하셨던 남도구 전 교수 뭐 이런 분들 절대 비정치인으로 그래야 국정감사 질의 때 정치적인 질문보다는 정책적인 질문과 감시를 하겠죠. 국가에도 더 도움이 되겠고. 맞습니다. 네. 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네네. 네, 전화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신채용 박사님이셨습니다. 네. 윤 당선인께서 사실 정치인만 하신 지 250일 정도 되시고 나서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도 있지만 사실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언급하시는 거 보면은 우려도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우리 각각 하나씩 얘기했고 우리 썬킴님도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교육비 이것만 줄여도 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허리띠 안 졸라매셔도 돼요.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잘 교육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그러니까 출산 장려 해봤자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이들을 키우기 정말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인재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네. 정말 좋은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한 얘기입니다. 국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달라는 부탁 새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게 간절하게 전하면서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KBS 1라디오와 유튜브에 동시 방영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희는 이만 물러갈게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가치없는 녀석들! 세모단 파이팅!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